출제 안 될 건데. 출제가 안 될 건데. 아니 뭐 급하면 안 보는 거죠. 예. 일단은 그것도 기본이 토지하고 건축물이죠. 그럼 일단 보시는 것처럼 중개 대상물과는 달라요, 그죠? 우리 여기다가 3개 더 붙으니까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이때 이제 금일 받는데 소유권 이전 대상일 때 그러면 여기 계약이라고 할 때는 뭘 말할까요? 교환이나 정의겠죠. 왜? 매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금인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 계약이라 할 때 그죠? 임대차라든지 계약이라도 임대차 계약이나 재단권 설정 계약은 대상이 아니겠죠. 또 토지 건축물에 대한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더라도 토지거래 허가받았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했거나 국가지자체 등이 일방일 때는 금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금인 대상이 아닌가 해가지고 이 요건만 보면 되고요. 그리고 기억하실 건 기업공인중개사가 금인 신청을 할 수 있죠. 그럼 개공이 금인 신청을 의무로 하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 요거 하시고 그 다음에 금인기간 한 개, 1개 또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소지하는 수개의 부동산에 대한 계약을 진행할 때 그때 금인기관을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뭐까지만 아시면 돼요. 주로 언급되는 게. 그래서 보시면 금인계약서의 서식은 특별히 정해진 게 없죠. 금인 신청할 때 계약서 원본, 판결서 정본과 사본 두 통이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소지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수에다가 1을 더한 통수를 제출합니다. 세 번째, 임대차 계약이나 저당권 설정 계약은 금인을 받을 필요가 없고 네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의 경우에도 금인 받은 것으로 보죠. 물건 인도 일시는 이건 계약서 필요 기재 사항이죠. 계약서 필요 기재 사항이고 금인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은 당, 목, 개, 대가리. 그냥 그 당, 모가지, 개, 대가리. 옛날에 우리 공부할 때 그렇게 외웠거든요. 당, 모가지, 개, 대가리. 그래서 1, 2, 3, 4 하고 개공과 조건이나 기한까지 넘어갑니다. 그 다음 2번 틀린 것은 투기 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고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인 때 컷. 그러니까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지만 계약 외 원인의 경우에도 금인 대상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죠? 판결 등 요거 각종 조서들. 개공이 부동산의 교환 계약 등을 중개하는 경우에도 금인 신청을 해야 된다. 금인 신청을 의무로 부담하는 건 없어요. 금인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그다음에 상속에 의한 경우에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는 금인 신청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계약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개공이 개입되어 거래가 성립된 경우에 개공은 금인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맞죠? 중개한 경우에 3번 틀린 것은 부동산 소재관할 시장군수 구청장 그 위임받은 읍면 동장에게 금인을 신청합니다. 2번 형식적 심사합니까? 실질 심사합니까?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을 따지고 흠결이 없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금인을 해서 교부해야 됩니다. 3번 계약의 당사자는 공동으로 금인을 신청해야 된다. 그중 일방이죠. 누구 하면 돼요, 그죠? 계약서의 당사자가 아니고 당사자 중 1인이나 그랬죠. 그 다음에 2번 2개 이상의 시군구 소재에 그럴 때 금인기간을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중 한 개 시군구로 가나라는 시장 등에게 금인 신청을 할 수 있다. 5번 계약서 원본 그다음에 사본 정본과 부본 두 통이 되는데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소재하는 수개 부동산의 경우다 그럴 때 시군구 수에다가 뭐다? 1을 더한 통수까지. 그리고 갑니다. 오른쪽 금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뭐냐? 지상권 설정 그 다음에 임대차, 전세권, 재단권 그랬을 때 일단 가등기는 안 돼요, 그죠? 본등기죠. 그래서 정여계약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될 때 이렇게. 그리고 5번 갑니다. 개공갑이 을 소유 X 토지입니다.
X 토지. 요거 이제 X 토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을하고 병하고 사이에 지금 계약을 중개하는 거죠. 자, 계약서를 작성한 갑이 자신의 이름으로는 계약에 금인을 신청할 수 없다. 개공도 금인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죠. X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병이 매수대금 지급을 위해서 X토지 자 저당권 체크하시면 되고 저당권은 금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3번 병이 X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기해서 가등기는 아니지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죠. 금인 대상입니다. 갑이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발급받아도 계약서에 금인을 받지 않는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맞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발급받았다는 말은 금인받았다. 그죠? 금인받은 것으로 본다 그랬죠. 5번 병으로부터 금인 신청받은 X토지 소재 관할 청이 금인을 할 때는 진정성입니까? 형식적 요건입니까? 형식적 요건만 따진다. 그죠? 그 다음에 실명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실명제도 나올까요? 민사특별법 파트에서 보시면 돼요. 그죠? 우리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명의신탁 그럴 때 자 대상이 되는 권리가 뭘까요? 물건입니다. 그죠? 그리고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고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제3자 대항 못하죠. 이 제3자는 어떤 제3자? 선악 불문이고 선악을 불문하고입니다. 제3자입니다. 그냥. 그리고 종류가 뭐뭐 있을까요? 일단 등기 명의신탁 있죠. 등기 명의신탁 그리고 계약 명의신탁으로 나뉘어집니다. 분류가. 그리고 등기 명의신탁은 다시 2자간 등기 명의신탁과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죠. 그죠? 효력을 따지면 돼요. 일단은 근데 문제는 이렇게 종류가 분류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뭐밖에 없어요. 그죠? 2자간 등기 명의신탁의 경우만 횡령죄가 성립되고 이하 모든 경우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그리고 위반에 대한 제재를 보면 자 신탁자 벌칙이 형벌 있죠. 그 다음에 수탁자 신탁자 수탁자 해가지고 신탁자 얼마? 5년 이하 징역에 그죠? 5년 이하 징역에 2억 이하 벌금이고 요거는요 3년 이하 징역에 1억 이하 벌금이고 주의하실 건 교사자 방조자 있죠? 교사자 방조자의 경우는 없습니다. 규정이.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기본 틈만 딱 잡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효력에 대해서 이제 묻고 이런 거 나오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이거죠. 명의신탁 약정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이래가지고 인정되냐 마냐 이래가지고 묻는 거니까 가볼까요? 자 1번에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하는 거 그랬습니다. 부부 일방이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한다 안 한다? 자 일단은 명의신탁에 해당됩니다. 문제는 뭐가 없을 때 그죠? 탈세, 투기 등 그죠? 그러니까 탈법 목적이 아닐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조세 포탈이나 법령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렇게 되죠. 두 번째, 자 밑에 채무변제 담보가등기죠. 담보가등기. 그 다음에 3번 구분 소유자의 공유등기. 네 번째는요.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채권자가 채무 소유자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그 다음 인정한다 안 한다? 이거 명의신탁을 보지 않습니다. 신탁재산의 사실등기까지. 일단은 기억하셔야 돼요.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항상 앞에 뭐가 들어간다? 조세 포탈 등 법령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여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가죠. 이번에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까지만 컷. 대상이 되는 권리는 뭐더라? 물건입니다. 그 다음에 명의신탁자 A가 명의수탁자
비명의로 명신탁약정에 의하여 등기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등기 이전은 무효가 되고 소유권은 누구한테? 신탁자에게 기속한다. 그죠? 이 법은 등기 명신탁이나 계약 명신탁의 경우에도 선악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매도인 A가 명신탁자 B와 명의수탁자 C 사이에 명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렇죠. 이 뭐야? 계약 명신탁의 경우에 매도인이 선인 경우입니다. 그죠? 이때 명의수탁자 C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효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C가 그죠 다른 제3자에게 처분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횡령죄 성립이 돼야하는데 안 됩니다. 왜? 지급 팔았잖아. 그죠? 자기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처분한 결과가 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타인 명의로 한 경우에도 명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며 명신탁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해되셨죠? 자, 넘어가고 3번 있습니다. 갑은 을 소유 토지를 매입하면서 그러니까 갑이 사는 거죠. 갑이 매수자입니다. 매수인이고 을은요 매도인이죠. 예, 매도인으로부터 매매를 합니다. 그죠? 예, 매수라고 병 있죠. 병에 명의를 빌리기로 합의를 해서 두 사람 사이에 명신탁 약정을 맺었죠. 그리고 을에게 직접 병 앞으로 등기를 이전해 줄 것을 요구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매매되면서 이건 3자 간 등기 명신탁이죠. 이 경우에 뭐는 유효다? 매매는 유효고 나머지 모두 무효입니다. 그죠? 그러면 자 병이 그러니까 요 내용입니다. 갑과 병 사이의 명신탁 약정은 무효다. 을로부터 병으로 이전 등기가 격려되더라도 병으로부터 이전 등기 받은 정은 소유권 취득이 되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을로부터 병으로 이전 등기가 격려되더라도 위 토지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한테? 을에게 무효니까 그죠? 소유권 을에게 기속합니다. 그 다음에 을로부터 병으로 이전 등기가 격려되더라도 갑은 을을 대의하여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하고 다시 을에게 갑 자신 앞으로 등기 이전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갑이 병에 대해서 직접이 아니고 대위했습니다. 대위하여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죠. 보통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처럼 나오니까요. 만약 갑과 병이 부부이고 병 앞으로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고 탈법적 목적이 없는 경우라면 유효죠. 예.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아닐 때 4번 가겠습니다. 친구 사이인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갑하고 을이 명의신탁의 약정을 맺었죠. 갑하고 을이 맺고 수탁자 을이 매수인으로서 병 소유의 토지죠. 병 소유 X 토지를 매수하겠다 이렇게 했죠. 예, 명의죠. 매수 토지 매입하고 을 명의로 등기 이전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경우 법률행위입니다. 자, 일단 갑을 간의 명신탁은 무효죠. 무효입니다. 그리고 병갑과 을 간의 명신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거 악이죠. 만일에 악의의 매도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을 명의 이전 등기는 무효가 되고 매매 계약이 무효입니다. 원상 회복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병이 갑을 간의 명신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 X 토지에 대한 소유자는 누가 됩니까? 을이라고? 병거지? 이거 무효인데 여기에 지금 이게 만약 악이었으면 매매, 등기 모두 뭐야? 무효예요. 원상회복시키고 돈 돌려주고 끝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병이 갑을 간의 명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죠. 선이죠. 선의 경우에는 을 명의 이전 등기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 맞죠? 얘가 취득합니다. 그 다음에 을이 토지를 정에게 처분한 경우에 정이 선의인 경우에 한해서 아니죠. 선악 불문하고 뭐한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죠? 물론 적극 가담의 경우 달라지겠죠. 항상 유효는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갑은
2013년에 친구 을과 저 갑하고 을하고 역시 명신탁 약정 맺었죠. 명신탁에 약정을 맺고 그 다음에 병 소유 X 부동산을 똑같아요, 그죠? 병 소유 X 부동산을 취득한 겁니다. 매수하면서 병에게 부탁하여 을 명의로,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지금 매매 계약이 됐는데 병 보고 그랬죠. 누구한테 을 명의로 등기를 좀 이전해줘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3자 간 등기 명신탁의 경우네요. 옳은 것은 을이 X 부동산의 소유자다. 누구죠? 병입니다. 원소유자. 그리고 누구한테? 갑이 나중에 청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갑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갑은 명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누구한테? 을에게가 아니고 대위는 뭐 직접 안 되죠.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갑은 을에게 대금에 대한 받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예. 그 다음에 병은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소유권은 누구한테 기소하죠? 병에게 기소하니까 병이 누구한테? 을에게 돌려도 이거죠. 병은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병이죠. 매도인. 그 다음에 만약 갑을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갑을 사이에 명신탁 약정은 유효다. 사실혼은 없어요. 우리가 부부 배우자 종중할 때 배우자는 법적으로 그죠? 따로 살아도 결혼한 사람 이해하겠죠? 넘어갑니다. 6번 위법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는 이 법은 사실은 규제하고자 하는 거는 신탁자죠. 5년 이하의 징역 얼마? 2억 원이야. 두 번째 갑니다. 자,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자, 줄 거세요. 확정 금액이에요. 차등부가예요. 차등부가입니다.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부동산 가액이라 할 때는 부동산 평가액 있죠. 그 다음에 의무 위반 경과 기간 기준해 가지고 5에서 10, 15 이렇게 3단으로 구분 돼요. 3단계로 구분 되고 두 개를 합치면 최대 얼마죠? 예, 30%. 그러니까 30% 범위 안에서 확정이 아니고 차등적으로 부과합니다. 원래는 이게 확정률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차등 부과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세 번째, 위법한 명의신탁의 신탁자라도 이미 실명 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위반한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간에 대한 거 면제되지 않아요.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부과해야 됩니다. 명의신탁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과징금 부과일부터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첫 번째 1년 지나면 10%, 다시 1년 지나면 20%. 그 다음에 5번 종교단체 명의 줄 거고 물건을 등기했을 때 그 등기는 언제나 무효다? 아니죠, 그죠? 조세, 포탈 등 법령 회피 목적이 아닐 때는 유효가 됩니다. 자, 가죠. 7번 갑은 을과 을 소유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각각 병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거죠 지금. 그러니까 위치만 바뀌었지. 그죠? 갑을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등기를 누가 앞으로? 병 앞으로 해달라. 그죠? 병 앞으로 그러니까 병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병에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서 갑을에게 설명한 내용이다. 지금 계약명입니까? 등기명입니까? 중간 생략형, 즉 등기명 신탁입니다. 그 다음에 병명의 등기는 유효하다. 무효입니다. 그죠? 무효고. 명의신탁도 무효고. 그 다음에 병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을에게 기소하겠죠. 갑은 매매 계약에 기하여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갑이 을에게, 그죠? 병이 이 부동산을 정에게 매도했을 때 병의 갑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될까요? 횡령죄가 성립하는 건 이자간 등기 맹신탁의 경우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다음에 8번 가겠습니다. 갑과 친구 어른 맹신탁자라는 계약 맹신탁 약정을 했고 을이 병 소유 액소지를 매수하여 을 명의로 등기하였다. 지금 계약 맹신탁의 경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도 순수가 갑하고 을하고 맹신탁 약정을 맺고 그죠? 을이 누구한테? 병한테서 산 거죠. 부동산을. 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옳은 것은 갑을의 위약정은 뭐다? 무효입니다. 갑을의 위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몰랐다. 그러면 될까요? 예, 무효입니다. 갑을의 위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에 갑은 액소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갑이 아니라 을이겠죠. 갑을의 위약정을 병이 안 경우에 을로부터 액소지를 매수하여 등기한 정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정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죠. 예, 요렇게. 요런 정도의 문제들입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9번. 갑은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X 소유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병에게 매수 자금을 지급하면서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병은 위 약정에 따라 매각 흑약 결정을 받고 매각 대금을 완납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옳은 것. 갑과 병과의 관계는 계약명신탁에 해당한다. 맞아요? 그 다음에 갑과 병의 명신탁 약정 사실을 을이 알았다면 병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취득하죠. 그리고 갑은 병에 대하여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자, 그러면 갈까요? 특강 자료로 가지고 계시면 더 좋을 텐데 주임법 상임법 이거 우리가 이 9월 첫째 주가 아마 시간이 좀 남을 거야. 9월 첫째 주가. 그러니까 이게 9월 첫째 주까지를 우리가 이걸 하거든요. 맞죠? 계획이 그래, 계획이. 그래서 9월 첫째 주쯤 되면 시간이 남으면 시험을 한번 쳐볼까? 동영모의고사는 뒤에 있거든요. 있는데 한번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가지고 한번 전체 시간이 되려나요? 하여튼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 가겠습니다. 자, 질문에 대한 대답만 하시면 돼요. 보시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요? 주거생활 안정을 딱 보시면 말을 풀어가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죠. 그리고 자연인이란 외국인 등록한 외국인도 포함될까 안 될까?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내 자연인에 한한다라고 하면 되죠.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됩니다. 법인의 원칙은 안 되지만 법인의 경우도 적용되는 경우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내 지방 중기라고. 맞죠? 이게 법인 3개입니다. 이 경우에 적용이 되고 주임법은 순수 보증금만 따져요. 그죠? 순수 보증금만 따지고 환산 보증금하고는 관계없고요. 그리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적용 대상물은 뭡니까? 사실상 주거용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주거용도죠. 그럼 이게 실제 주거용도인지 아닌지는 언제를 따져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입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공부상 용도 등 관계없이 그죠? 실제 주거 용도입니다. 근데 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비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적용하죠. 그럼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그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옥탑방 있잖아요. 그죠? 옥탑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적용 대상이 될까 안 될까? 다시 말로 풀면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적용 대상이 된다. X. X입니다. 뭐가 없죠? 임대인 동의를 얻으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했다고 적용하는 게 아니고 임대인이 그죠? 동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연인 실제 주거 용도, 공부상의 용도 관계없다 그랬죠? 자, 그래서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돼야 안 돼? 됩니다. 그러면 자,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가 뭐 있던가요? 대항력이 있고,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이 있고,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권, 임차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최우선 변제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원래. 자,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까지. 그러면 이 중에서 확정일자와 관련 있는 건 뭘까요? 우선 변제입니다. 그러면 자, 대항력 딱 그러면 일단 대항요건 생각해야 돼요. 대항요건. 대항요건이 뭡니까?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끝마쳤을 때, 그리고 대항요건을 갖췄다라는 것은 신청서를 제출한 때입니까? 신고서가 수리된 때입니까? 수리된 때를 기준으로 하죠. 다가구는 어디까지? 집원까지. 다세대는요, 동호수까지를 말합니다. 주소 표기에 오류가 있으면 인정되지 않죠?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상에 주소 표기 오류가 있을 때 그 요건은 인정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가 주소 표기 오류라고 하는 건 전입 신고의 오류입니까?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 표기 오류입니까? 전입 신고의 오류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상에 주소 표기 오류가 있다고 102동을 103동으로 적었다고 우리가 103동에 삽니까? 임대인, 임차인은 102동인지 알아 아셨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 그러니까 주소 표기 오류는 아셨죠? 그리고 공문 착오와 관련된 주소 표기 오류가 두 개 있죠? 공문 착오로 그럴 때는 전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이라면 누구 책임이 있다?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전입 신고가 수리되고 난 이후라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죠. 그거 대항력. 그리고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이 아니고 뭐하고 비교해가지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고 선순위 담보권에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력이 있다는 말은 경매 처분 시에 이걸 말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을 말합니다. 대항력이 있다. 경매 처분 시 말고는 그냥 대항 요건 갖추면 대항력이 돼요. 그죠? 근데 경매 처분 시에는 선순위 임차권이라고 하는 말은 선순위 담보권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내보다 앞에 없다는 얘기를 쉽게 말해서 하죠. 선순위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뭐다 임차인을 말합니다. 우선 변제권은요. 대항 요건을 갖추고 뭘 받는다고? 확정일자를 받죠. 확정일자는 주민자치센터, 공정인사무소, 법원 등기소 아셨죠? 받을 수 있고 확정일자의 부여는 대항 요건을 그 전제로 한다. 관계없죠?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확정일자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효력 발생 시기만 주의하면 돼요. 대항, 자, 해봐요. 간단하게 해볼게요. 이게 1일이고 2일이에요. 언제 발생할까? 2일 날 몇 시에? 9시. 그죠? 이게 1일이고 이것도 1일이에요. 다음 날 0시. 저기, 언제? 이름 있는 사람 보고, 니, 가, 그, 이러면 좋겠어? 여기 1일인데? 그럼 언제? 2일 날 0시 그래야지. 무슨, 이 길 날 0시, 이 길 0시. 니, 그럼 끝이지. 그죠? 자, 이해하겠죠? 그러면 이게, 요게 1일이고, 이게 2일이에요. 언제 발생할까요? 그치. 3일 날 0시 하셨죠? 갑자기 패턴이 바뀐 게 아니라 또, 그죠? 예. 자, 그러면, 이게, 그죠? 1일, 이게 2일, 저당권 설정 등기가 2일이에요. 누가 먼저 배당받을까요? 배당 순위가 임차인이 앞서요? 저당권자 앞서요? 같아요. 같아요. 자, 요거 효력이 언제 발생하죠? 2일 날 9시. 얘는
2일 날 9시. 그러니까 두 개는 동순입니다. 아셨죠? 일단 효력 보통 물을 때 주로 이 지문이 나오니까 아셨죠? 대항 요건을 이제 말로 풀면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 일자를 받은 날 저당권 설정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임차인과 저당권자는 동순위로 안분 배당 받게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다 그럴 때는 대항 요건을 갖추죠. 그리고 뭐 하면 소액 임차 보증금에 해당돼야 됩니다. 소액 임차 보증금이란 순수 보증금만 따지죠. 그런 소액 임차 보증금인지 아닌지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현재 시행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 선순위 담보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장 최근에 바뀐 게 뭐죠? 2018년 9월 18일부터죠. 맞습니까? 2018년 9월 18일인데 이때 서울특별시가 1억 1천만 원에 얼마까지? 3,700만 원까지고 그 이전에 그죠? 1억에 대해서 얼마? 3,400만 원만큼 최우선 변제 받았습니다. 그러면 보시죠. 1번 저당권이 설정됐는데 2018년도 9월 17일이고 채권 금액이 3천만 원입니다. 저당권 설정 금액이. 두 번째가 임차인인데 2019년도 7월 20일 날 그죠? 1억 1천만 원에 1억 1천만 원에 1억 1천만 원에 아셨죠? 1억 1천만 원에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은 임차인으로서 해당 주택이 경매 처분됐을 때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대항력이 있다 없다? 대항 요건을 갖췄을 때 일반적 경우는 대항력이 있다고 얘기하죠. 돈 줄 때까지 안 나가면 되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경매 처분 시에 대항 요건을 갖추더라도 대항력이 있다라고 하려면 선순위 임차인이라 해야 됩니다. 즉 앞에 선순위 담보권에 대항할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이게 경매 처분된다면 이번에 있는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후순위잖아. 우리가 권리 분석할 때 말소 기준 등기가 뭐 있어요? 저담 앞 정경을 했죠. 저당권, 건저당권 아셨죠? 담보가등기, 압류, 가압류 5개 항상 소멸하는 권리고 이 권리가 없을 때 그 기능을 하는 게 전세권, 경매 신청 전세권하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당에서 이게 경매 처분될 때 말소 기준 등기가 뭐예요 지금? 저당권이죠. 그럼 저당권보다 뒤에 있으니까 후순위, 선순위 대항할 수 있는 없는 임차인 아셨죠? 같이 하면 잘하면서 자 그러면 이게 경매처 대항력 없어요. 그럼 우선 변제권 있어 없어요? 우선 변제권도 없어요. 왜? 대항 요건만 갖췄고 확정일자 받았다는 말이 없어. 에이 받았겠죠. 그럼 곤란합니다. 그 말이 더 가져야죠. 확정일자를 받고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없어요. 그러면 최우선 변제권 있을까 없을까? 최우선 변제권 현행법에 의하면 서울이면 1억 맞잖아요. 그죠? 1억 1천만 원인데 문제는 선순위 담보권 설정일 기준입니다. 2018년 9월 17일 당시에 서울은 얼마라고? 1억에 3,400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최우선 변제도 못 받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대의변제하는 거죠. 대의변제. 이 3천만 원을 대신 갚아버리면 이번에 있는 임차인이 이제 뭐가 됩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됩니다. 그러면 3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8천만 원 살렸죠? 일단 누군가가 경락받으면 이 이번에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인정해 줘야 되니까 그죠? 임차보증금을 돌려줬을 때 해당 목적물에 점유 가능하니까 이해되시죠? 요렇게. 그래서 근데 이제 요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그럴 때 공통점은 셋 다 뭡니까? 대항 요건입니다. 그러면 대항 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언제?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나오는데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목적이 뭘까요? 거주지 이전의 자유보장입니다. 그죠? 임차권 등기가 되었다 할 때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언제 이걸 이용할 수 있죠? 일단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죠. 못했을 때 임차권 등기는 누가 합니까? 임차인 단독으로 임대인 동의 관계없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그죠?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우리가 확정일자는 관할이 있어 없어요? 관할이 없어요. 전국에 어디든지 할 수 있어요. 임차권 등기는요. 임차주택 소재관할 법원이 해야 됩니다. 임차주택 소재관할 법원에 대해서 등기 명령 신청하고 임차권 등기를 신청한 후에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다. X입니다. 임차권 등기 신청 후가 아니고요.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후라 됩니다. 그 뭐 어쨌든 그런 차이를 물으니까 예.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이후에 아셨죠?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주민법에서 그 가끔 이전에 그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등기가 됐죠. 그래 임차권 등기가 되면 어떤 효력이 인정됩니까? 대항력과 그다음에 우선 변제 효력이 인정되죠. 그리고 이미 발생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 효력은 유지. 그러니까 대항력과 우선 변제 효력을 발생시키거나 유지하는 제도가 뭐예요? 임차권 등기 민주제도입니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가 되고 난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 있어 없어? 있어요. 우선 변제권은 있어요. 아셨죠? 근데 뭐는 없어? 네, 최우선 변제권 없어요. 임차 보증금 중에 일부를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이건 아니죠. 이거 뭐요? 최우선 변제입니다. 그래서 요거 임차권 등기 제도와 관련된 효력까지 기하고 그리고 이제 임대차 계약이다 할 때 최단 기간 제한이 있죠. 몇 년? 2년. 보증금액 정액 제한 있습니까? 얼마? 20분의 1을 초과해서 정액할 수 없죠. 그러면 감액할 수는 있어요. 예, 그래서 정액과 감액 그 표현을 잘 기억해야 되고 그다음에 묵시갱신의 경우에는 누구는 언제든지 계약 깰 수 있죠.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효력은 언제 발생합니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고한 날부터 즉시가 아니죠. 매달 3월이 경과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있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누가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우선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게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때는 뭐다? 다른 계약서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해하겠죠? 그리고 임차 보증금액을 보증금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비율이 있죠. 하는 기준금리의 연 몇 퍼센트? 3.5%를 곱한 겁니까? 더한 거? 그러니까 연 1할하고 둘 중에서 높은 거 낮은 거? 낮은 비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기준금리가 다시 1.5로 내려갔죠. 1.5에다가 3.5를 더하면 얼마죠? 5%죠. 그러니까 연 1할이면 10%고 5% 중에서 뭐 높은 거, 낮은 거, 낮은 거니까 5%를 적용하겠죠.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주임법에 관한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여유도 있는데 다음 할까요? 그리고 진도를 다음 주 쭉 해가지고 빼게 되면 마지막 주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신 분들은 무슨 좀 대우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좀 야단을 맞든지 박살을 하든지. 자,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